형님은 다이아 반지를 받았는데 둘째인 저는 금반지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빌딩은 둘째 내 거다. 그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연사색입니다. 저는 40대 가정주부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손 때문이에요. 이 못생긴 손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 손은 정말 못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손가락은 굵고 마디마디는 튀어나와서 예쁜 반지 하나 껴도 어울리지 않는다고들 했죠. 친정엄마도 제 손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이 손으로 시집은 가겠냐? 무슨 번거지 손이냐? 그런데 그 손이요. 참 별일을 다 했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혼자 두 아들을 키우신 분이에요. 큰아들 내외, 그러니까 우리 형님과 아주버님은 대학 교수시고요. 어머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애는 말이야. 교수님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어깨가 으쓱해져. 어릴 때부터 남달랐지. 형님은 시간 강사로 일하시는데도 어머님은 꼭 교수님, 바쁘시지? 라며 떠받드셨어요. 명절에도 안 오셨지만 어머님은 늘 그러셨죠.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 바쁘지? 뭘 오라고 그래? 근데요, 그 명절상은 누가 차렸을까요? 저예요. 둘째 며느리인 저였어요. 제사, 생신, 손님 접대, 입원했을 땐 병원 수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싸들고 가는 것도 늘 제 몫이었죠. 형님은 어머님이 항상 뒤에서 봐주시니까 제게 일종의 무언의 압력 같은 게 있었어요. 난 못해라는 식으로요. 저는 둘째여도 할 수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형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서 고생했어. 그냥 거기서 끊으면 좋은데 꼭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동서는 시간이 나니까 할 수 있어서 좋겠다. 난 워낙 바빠서 하고 싶어도 못하네. 그럴 때마다 정말 얄미웠어요. 마치 제가 한가해서 하는 듯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바쁜 건 매한가지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아, 그럼 형님이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차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마음이었어요. 시집 와서 가족이 된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형님은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가끔 명절 연휴가 길어질 때면 뻥을 치고 여행 가는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설날 연휴 시작이었는데 형님이 갑자기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겨울방학인데 갑자기 해외 연수가 잡혔어요. 이번 설날은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님은 당연히 이해하셨죠. 그래?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기회 놓치면 안 되지. 괜찮다. 괜찮아. 저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학회나 연수는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듬해 설날 조카가 와서 하는 얘기에 온 가족이 뜨악했어요. 할머니, 작년 설날은 사이판에서 보냈는데 참 좋았어요. 어머님이 어리둥절하시며 물으셨죠. 뭘? 우리가 사이판을 가? 아이 참, 할머니 기억 못해요? 저 이모네랑 사이판 갔었잖아요. 그 순간 온 가족이 조용해졌어요. 해외 연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 여행이었던 거죠. 어머님은 그때도 그래. 그런 일도 있지 뭐. 하시며 넘어가셨지만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은 그냥 솔직하게 여행 가고 싶다고 말해도 어머님이 뭐라 안 하실 텐데 굳이 학교나 학회 이야기만 나오면 어머님이 프리패스를 주시니까 그걸 이용하시는 거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은 당신이 공부 못한 게 한이 맺힌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어머님한테는 아주 중요하세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형님은 참 똑똑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다 아시는구나 싶었죠.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머님이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째 누워 계시는데 형님 내외부는 바쁘다며 무심한 듯 연락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일 죽 끓여서 갖다 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그런데 어머님이 회복되셔서 처음 밖에 나오신 날 형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어머니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제가 좋은 보약 하나 사왔어요. 그러면서 비싼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제야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역시 우리 큰 며느리야. 이런 걸 어떻게 알고?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갔다 온 건 아무도 기억 안 하시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 형님은 홍삼 하나로 효자가 되고 나는 매일 가도 공기 같은 느낌인가 봐. 남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여보, 그게 둘째 며느리의 숙명이야. 하지만 엄마는 다 알고 계시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 그리고 공기라고 하지는 말자. 산소라고 하지? 당신은 산소 같은 여자잖아. 뭐? 남편 덕에 웃고 넘겼지만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정말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요. 얼마 전 아버님 비일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때마침 어머님 생신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도 뭐 해드릴까 싶어 조심스레 여쭤봤죠. 어머님, 생신 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갈비찜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살짝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요즘 먹는 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니 먹는 건 됐고, 나 요즘 제주도가 자꾸 눈에 혼자 가긴 좀 그렇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형님이 어쩜 그렇게 빠르게 끼어드시는지. 어머니, 그런 걸 왜 걱정하세요? 자식들이 있는데요. 우리랑 같이 가시면 되죠? 어머님은 눈이 동그래지셔서 형님 손을 덥석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예, 넌 어쩜 속도 깊다. 그래도 되겠어? 내가 돈은 좀 낼게. 형님은 미소 한가득 지으면서 답했죠. 아이고, 돈은 저희가 낼게요. 어머님은 생신 선물 받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몸만 오세요. 근데요, 며칠 뒤 제가 비행기 예약 때문에 형님께 전화드렸더니 어머, 동서. 내가 그 주에 다른 대학 교수 면접이 있어. 아마 안 될 것 같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네? 그걸 기억 못 하시고 그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능청스럽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큰 며느리인데. 그리고 동서도 그렇지. 어머님이 자식이 없어? 둘이나 있잖아.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요. 그래서 물었죠. 그럼 여행 경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서, 우리 집은 아예 안 가는데 뭔 돈을 내? 여행 같이 가는 사람이 내는 거지. 그날도 결국 꿀먹은 벙어리가 된 며느리는 바로 저였어요. 저녁에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자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형님은 또 점수 따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스르르 사라지셨어. 남편이 저를 보면서 피식 웃더라고요. 에고고. 그래? 대체 왜 매번 그러지? 얌체 형수님이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하자. 여보, 잘 됐네. 우리끼리 재미있게 다녀오자. 그 말에 속이 좀 풀리더라고요. 결국 제주도 여행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담한 사람은 또 저였어요. 비행기 예약하고 숙소 알아보고 렌터카까지 몽땅 말이죠. 그래도 다녀오길 잘했다 싶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야, 이게 얼마만이냐. 이 바다 냄새. 사진 좀 찍어줘. 너랑 오길 잘했다. 그 말 듣는데 마음이 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행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둘째 날 저녁, 어머님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허리를 삐끗하셔서 일어나질 못하시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 저는 허둥지둥 어머님을 부축해서 침대까지 모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정말 길더라고요. 어머님이 아파서 뒤척이실 때마다 저도 잠을 못 이뤘거든요. 새벽 3시쯤 되니까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여행을 다 망쳤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참 어쩜 이렇게 마음이 넓냐. 큰애 같으면 벌써 짜증냈을 텐데. 그 순간 어머님 목소리가 좀 떨리시더라고요. 묵뚝뚝한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다음 날 제가 형님한테 전화드려서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어머님 바꿔달라 할 줄 알고 어머님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했거든요. 형님, 어머님이 어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좀 다치셨어요.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셨어요. 어머, 그래? 그럼 병원 가봐야겠네. 동서가 고생 많이 했겠다.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동서 내가 좀 바쁘다. 그럼 수고해.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아프신지 바꿔달라고 묻지도 않으시고요. 옆에서 다 들으시던 어머님이 한참 가만히 계시다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바쁜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저도 너무 민망하고 어머님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투가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 이후 여행 끝날 때까지 형님은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 며느리들을 부르셨어요. 형님한테는 다이아 반지를, 저한텐 금반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둘째야, 내가 있어. 내가 웃을 날이 많았다. 근데 형님은 또 교수님이시니까 체면도 생각해야지. 무얼 바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 순간 괜히 창피하고 눈물도 핑 도는 게 씁쓸한 거예요. 내가 해도 뭐든 더 했는데 참 몰라주신다 싶은 거였죠. 전 진심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아서 얼른 핑계대고 먼저 나와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속이 너무 답답해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 미영이한테요. 이 친구는 평소에 시월들을 아주 싫어하는 친구거든요. 제가 하도 시댁 얘기를 좋게 하니까 못마땅해 했던 친구였어요. 미영아? 나 오늘 좀 기분이... 왜? 또 시댁에서 뭔 일 있었어? 그래서 다이아 반지, 금반지 이야기를 다 털어놨죠. 형님한테는 다이아 반지, 나한테는 금반지를 주시면서 형님은 교수님이니까 체면도 생각해야지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미영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겉봐, 내 말이 맞지? 너 혼자 착하게 살아봤자 뭐해. 넌 일찍 혼자 되신 시어머니 안 됐다고 잘해드리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차별이야, 차별. 교수 며느리 떠받드는 시어머니, 난 진즉의 손절각이다. 그래도 어머님이 나름 고마워하시는 것 같은데. 민정아, 정신 차려. 고마우면 똑같이 주지. 왜 차별을 하니? 내가 아무리 잘해도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고 둘째 며느리는 둘째일 뿐이야. 이제 너도 좀 편하게 살아. 아니면 여우같이 살면서 형님처럼 다이아 반지를 받아내든지. 미영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야.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넌 정말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적당히 해.
너무 오버하지 말고. 전화 끊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일이 있었어요. 토지 보상금이 나왔다면서 어머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네는 강남에 살고 있으니까 딴 지역으로 옮기지 말고 거기 신축 아파트로 이사해라. 이번에 보상금 나왔으니깐 잘 됐어. 둘째는 그 동네 집값은 왜 안 오르는지 여전하더라. 너네도 평수 늘려서 옮겨. 계좌에 2억 넣어놨다. 그때도 남편은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고 저도 그냥 웃었어요. 근데 마음이란 게 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더니 어머님은 안 아픈 손가락이 확실히 있구나.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형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했고 또 잘했잖아. 난 맨날 학교 끝나면 가방 벗어놓고 동네 친구들이랑 축구만 하다 들어오고 엄마가 고기는 남겨두셨지만 형이 맛있는 건 다 먹고 찌끄레기만 남아서 저는 그러게 일찍 좀 집에 들어가지 하며 남편 등짝을 때렸죠. 남편이 빵 터졌어요.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애들한텐 그러지 말자. 응?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어머님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형님 자랑을 하실 때와 제 얘기를 하실 때가 확실히 달랐어요. 형님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좀 크고 아주 당당하셨거든요. 우리 큰애가 이번에 또 논문 낸 게 어디 잡지인가에 올랐대.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해두면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태우를 많이 받는다니깐. 공부도 투자야. 그런데 제 얘기를 하실 때는 목소리가 좀 작아지시면서 이상하게 미안해하시는 투가 있으셨어요. 둘째는 참 고생이 많아. 내가 뭘 해준 것도 없고.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도 뭔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으시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어머님은 아프실 때마다 형님한테 먼저 연락하시는 건 맞는데 정작 형님이 바쁘다고 하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둘째야, 내가 좀 아픈데 시간 되면? 그 목소리가 참 조심스러우셨어요. 마치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듯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심장이 워낙 안 좋으세요. 그날도 정기검진 받으러 가시는 날이었는데 형님이 회의가 있다며 못 간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당연히 모시고 갔죠.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엔 혈압약 잘 챙겨 드시네요. 누가 이렇게 잘 챙겨 드려요?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남은 약 챙겨보는데 남아있으면 혼나요.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요즘엔 이런 며느리 보기 드문데 참 효부시네요.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 모습 보니까 저도 괜히 뿌듯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둘째야, 오늘 병원에서 선생님이 너 칭찬하시는 거 들었지? 내가 참 복이 많다. 그런데 그날 저녁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오늘 어머님 병원 어떠셨어? 네, 괜찮으시대요. 혈압약만 잘 드시면 지난번처럼 응급 상황 없을 거라고요. 아, 그래? 다행이네. 내가 못 가서 미안해.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 어머님께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 어머님도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 그 말 듣고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작 자기는 안 하면서 제가 하는 건 과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어머님이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실 무렵 어느 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날따라 목소리도 단호하셨고 얼굴은 좀 창백했지만 이상하게 눈빛은 또렷하시더라고요. 너희들 궁금하지? 엄마 재산이 어떻게 될지. 살짝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너희들이 모르는 재산이 하나 더 있어. 한복집 잘 될 때 모은 돈으로 30년 전에 산 작은 빌딩이야. 지금은 제법 값이 나가더라. 온 가족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빌딩을 갖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빌딩이 그땐 그 돈이 내 목숨이었지. 니들 아버지 일찍 가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악착같이 모아. 아들들 굶기지 않고 공부시키려고 내가 어떻게든 벌었는데 그땐 그 돈이 내 목숨이나 다름없었어. 근데 그 목숨줄을 누구한테 맡겼는지 알아? 맡겼다고요? 형님이 눈을 반짝거리며 물었어요. 그래, 이미 그 목숨줄 맡긴 지 오래지. 우린 무슨 소리일까? 눈만 껌뻑이고 있는데 바로 둘째야. 둘째가 내 목숨줄 쥐고 있는 거야. 그 빌딩은 둘째 내 거야. 어머님은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둘째가 나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밑반찬도 해오고 내가 내 덕에 늙어가는 게 덜 서러웠어. 그네는 집도 해줬고 유학도 보냈고 또 애미한테는 다이아도 줬으니 이제부터는 동생 거 탐내지 말고 알겠니? 그때 형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았고요. 아마 형님은 꿈에도 어머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매번 사랑받는 바쁜 우리 교수님이셨으니까 어머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받드시는 줄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다 느끼고 계셨더라고요. 누가 진짜로 곁에 있었는지, 누가 진짜로 필요할 때 달려왔는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날 밤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화가 나 있더라고요. 동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동서가 계획적으로 어머님 꼬신 거 아니야?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애들이에요? 꼬시게. 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하셨겠어? 분명히 동서가 뒤에서 뭔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바빠서 자주 못 간다고 그래서 섭섭하셨나?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전화기 너머로 아주버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신 그만해. 이거 완전 인과응보야. 뭐라고? 인과응보라니? 그동안 당신이 한 짓 생각해봐. 맨날 바쁘다며 안 가고 동생 내외가 다 아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엄마가 바보가 아니시지. 다 생각하고 계시지. 당신은 누구 편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우리가 큰아들인데. 큰아들! 큰아들이 뭐 특별해? 그동안 어머님 수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었어? 매번 재수씨만 고생시키고. 전화기 너머로 형님 내외가 싸우는 소리가 그대로 들렸어요. 아주버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시원해. 그동안 온갖 얌체짓 다 하더니 이제야 제대로 된 거야. 그런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 난 일주일 내내 바쁜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은 시간이 나도 안 챙겼고. 당신 목소리 좀 낮춰. 왜? 재수씨가 들으면 어때? 사실이잖아. 제주도 여행 때도 그렇고 명절 때도 그렇고 맨날 앞에선 점수 따고 뒤로 쏙 빠지고 매번 재수씨가 뒷수습했잖아.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혼자만 느꼈던 답답함을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결국 형님이 싸우다가 통화 중인 걸 깜빡하신 듯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동서, 우리가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몇 달 뒤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둘이서만 있을 때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너는 나한테 뭘 바라고 그렇게 잘해줬냐? 순간 뭔가 목이 메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싶어서요. 아무것도 안 바랐어요. 그냥 제 어머님이니까요. 어머님이 한참 저를 보더니 눈시울이 빨갛게 되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미안했어. 그네만 자랑하고 너는 당연하게 여기고. 근데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난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이미 너네 시아버지 만나고도 남았지. 그날 처음으로 어머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도 고마움도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 손, 못생기고 번거지 손이라고 욕먹던 이 손. 그 손으로요. 우리 어머님 목숨줄을 꼭 쥐고 있었더라고요. 이젠 반찬 만들 때마다 그 말이 떠올라요. 어머님, 아직 멀리 가실 건 아니지만 제가요, 그 손으로 어머님 곁에 오래오래 있을게요. 그 손으로 어머님 목숨줄 꼭 붙잡고 있을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못생겼다고 놀림받던 이 손이 결국 가장 소중한 일을 해냈다는 게요. 반찬 만들고 약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그 모든 게 이 손으로 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 맞더라고요. 매일매일 작은 정성으로 묵묵히 돌보는 그 마음으로요. 어머님은 이제 많이 편찮으세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 못생긴 손으로라도 어머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요. 형님은 글쎄요. 요즘도 가끔 안부 전화는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바쁘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여전히 우리 교수님 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계신 분들, 그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공감이 간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